네. 자, 집중할까요? 네. 네. 한국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 라이프파크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가 메가이코 타이틀이 아닌 그냥 회계사 타이틀로 와서 매달 강의를 사실 했었었는데 제가 메가이코로 입사를 하면서 그 강의를 중단시켜서 없다가 네, 제가 여기를 지금 한 6개월여 만에 다시 오게 됐네요. 그런데 와서 만난 분들이 저희 식구들, 네,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있으니까 훨씬 마음이 좀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커리큘럼에 강의처럼 잡혀 있지만 제가 모든 사업단을 제가 돌아가면서 지금 2시간 정도 그 간담회라는 제목으로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간담회예요. 간담회가 뭔지 아시는 강의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앞에 있는 강사가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잖아요. 간담회는 말 그대로 뭔가 담화를 주거니 사이간이니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소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사실은 주거니 받거니 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평소에 강의를 할 때는 질문은 쉬는 시간에 따로 아니면 끝나고 나서 Q&A 때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오늘은 간담회 자리니까 중간에 끼어드셔도 돼요. 네. 그리고 뛰어들려는 마음으로 좀 쳐다보시면 오늘은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메가인포 글에다 보고서 쓰고 계세요? 안 쓰고 계신 분? 쓰고 계신 분? 네, 중간에 손 안 드신 분들 뭐예요? 네, 이런 분 있으실 줄 알고 제가 여쭤봤는데 안 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네, DB를 오늘 오후 한 5시 전후로 해서 DB를 받으면 크레탑을 들어가든 뭐든 어쨌든 사전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텐데 분석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네, 역시 수준이 있으시죠? 네, 쉬워요. 크레탑에 있는 정보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로우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도 하고 또 인포메이션이라고도 하는데 크레탑에 나와 있는 재무, 제표, 그리고 기타 등등의 정보들은 로우 데이터예요, 인포메이션이에요. 이제 간담회니까 좀 주거니 받거니 나는 얘기는 하지 말고 본부장님 옆에 얘기를 하지 말고 나랑 얘기를 하자고. 로우 데이터예요, 아니면 인포메이션이에요? 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레탑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정보를 얻죠. 대표이사 개인 정보도 얻고 회사에 대한 정보도 얻고 연역을 보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영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상담을 할 때, AP를 하러 우리가 첫 상담을 가기 전에는 전에 보는 그 자료를 봤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인포메이션 하기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약간 로우 데이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게 조금 필요한 하나의 프로세싱을 거쳐서 조금 더 가공돼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 만났었을 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일 테니 조금 더 정리가 되어서 나에게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재무 자료들을 조금 프로세싱을 거쳐서 우리의 어쨌든 상담과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어떤 포커싱에 맞춰진 하나의 자료가 빠르게 도출되면 좋겠다는 거죠. 또 능력자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분들은 스스로도 실제는 재무제표를 좀 불러다가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요. 만들고 분석하고 밤에 한 2시간씩을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기업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태도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부지런하고 훌륭하신 분들 말고 저같이 조금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미리 그런 작업을 좀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저기 애플리케이션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버전보다 지금 상당히 바뀌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지금 2개의 예시를 지금 단장님께로부터 제가 어젠가요? 어제 받았고 저희 직원이 블러 처리만 했어요. 지금 보면은 회사 이름이 가려져 있죠? 뒤로 넘어가면 아마 이름하고 이런 개인정보 섞일 만한 것들은 아마 다 블러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저는 지금 여기서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토스를 받았지만 미리 열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가 기업을 배정받았었을 때 아니면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쨌든 고객이라 하더라도 보고서를 받았었을 때 저런 똑같은 지금 입장에 놓여 있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미리 분석하면 좋긴 하지만 게으르니까 우리는 저녁에는 뭐 친구들 만나고 술 한잔 먹고 자고 아침에 부랴부랴 그냥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장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1시간, 1시간 반, 뭐또 2시간까지도 걸려서 그 기업을 방문하러 갔죠. 주차를 하고 그 순간으로부터 걸어서 건물로 들어가고 엘베를 잡고 올라가서 문을 두들기는 동안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죠.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깊이 있게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또 강의 예전에 했었던 거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배우시고요. 오늘은 강의가 아니라 배우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5분에서 10분 내에 내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만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좀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같이 한번 보자라는 의미고 지금 반장님 거 2개 보내신 거예요? 팀장님 거 보내신 거 아니고 반장님으로 돼 있는데? 맞아요? 뽑았어요. 아, 뽑으신 거예요? 네네. 팀장님들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들을 보통 제가 예시로 달라고 해서 실제 뭐 다음 주가 되건 가신다라고 하면 옆에 동료들도 같이 연구를 해서 이 기업은 이런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을 주고받으실 수 있도록 간담회 분위기가 되는데 어쨌든 뭐 가실 회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내 회사다 생각하고 옆에 조금 팁을 주고 보겠다라는 관점에서 쳐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차피 간담회 형식이긴 하지만 이제 1대 다로 돼 있으니 조금의 설명들을 제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해드리기는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토요 특강이 잡혀 있잖아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열어봤어요. 또 처음 보는 거니까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잘 안 보이는데요, 근데? 2011년도 돼 있네요. 39명으로 돼 있어요. 2011년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 설립 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997년도, 2001년도 상법에 실제 어떻게 보면 개정 사항이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죠. 그 전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약간 명의 신탁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2011년이에요.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최근에 제가 뭐 오늘 저녁인가 최세무서도 오잖아요. 물어봤더니 여전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어쨌든 연도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떠올리고요. 39명이네요. 저는 우리 그 강정청구 관련돼서 실제 39명이면 인원이 적지 않으니까 혹시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조업이에요. 화장품 제조업. 네. 자, 가운데 딱 떡하니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서 여러 번 뽑아보셨으면 알겠지만 페이지마다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곳이 다르죠. 그 회사마다도 다르잖아요. 그게 하이라이트니까 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첫 페이지는 항상 여기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컨설팅, 모든 솔루션은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 95%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5%가 뭐 다른 인증이나 뭐 어떤 다른 것들을 해주는 거고 실제 우리가 가업 승계를 해도 여기를 건드려야 되고요. 가지급금을 해결해도 여기를 건드려요. 네. 우리 이익 소각을 해도 여기를 건드리고요. 다 여기를 건드려요. 그러면 여기를 건드려야만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토요일 날 강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얘기하기 아니면 시간 되면 오늘도 좀 얘기 드리고요. 자, 어쨌든 43억의 이처분 이익금이 쌓여 있고요. 현재 청산하게 되면 한 7억 정도의 세금이 나오게끔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청산소득세는 법인세예요? 아니면 개인소득세예요? 네, 개인소득세입니다. 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배당했었을 때 소득세가 얼마냐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주주가 100%인 한 명이 아니라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 금액이 분산돼서 비율만큼 배당될 테니 1인 1대, 그러니까 똑같은 미처분 잉여금이 있는 회사 50억, 50억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주주가 몇 명으로 쪼개져 있느냐에 따라서 예상되는 총량소득세는 다르게 나오겠죠? 네, 그 정도는 느끼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네, 그 연역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최근 10년 추이를 보니까 약간 그림이 특이하네요. 이 회사는.
그냥 우상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등산을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는 어떤 분위기예요. 항상 맨 위에 있는 게 자산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그래프화 시킨다라고 하면 항상 자산이 제일 클 테니까 맨 위에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등산을 이루다가 좀 하락하다가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 그림과 밑에 있는 두 그래프가 어느 게 비슷한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빠르게 눈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보니까 빨간 거예요. 빨간 게 뭐예요? 자산이네요. 아, 부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면 자산이 감소해,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해서 자산도 똑같이 감소하는 개념이네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자본이 이만큼 상승을 해요. 그리고 부채는 그냥 유지되는 수준에서 조금 더 증가하는 어떤 느낌이에요. 예상해보면 자산이 커지는데 자본이 기여를 했고 부채도 같이 기여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본이 기여한 부분은 돈을 벌어서 쌓여 있겠구나. 결국에 미처분 잉여금을 쌓는데 역할이 되었겠구나. 자, 그 돈으로 원래는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의 정의는 자산을 어떻게 굴리느냐예요. 그죠? 그럼 그 자산을 굴리는데 이 자산을 내가 구성하기 위해서 돈을 구해와야 되는데 내 돈을 구해온 게 자본금 처음에 내가 번 돈을 가져온 게 미처분 잉여금 합쳐서 어떻게 보면 자본이고요. 남의 돈을 끌고 와서 실제는 부채를 끌고 와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자산을 만든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자기 자본으로 결국에는 끌고 온 부분과 타인 자본이 끌고 온 부분이 섞여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산이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느낌 같은 느낌에 이 시점 정도에 이렇게 자본이 증가하면서도 부채가 같이 증가했다면 유형 자산이나 아니면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산이 가라앉아요. 여기서 자 가라앉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별로 크게 많이 가라앉아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마이너스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미처분 잉여금에 대해서 이익 소각이나 우리 자기주식 거래나 뭔가들을 해서 엑시트를 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든다 이거죠. 우리는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최근 정도를 기본으로 분석을 하고 추세 분석을 할 때 3개는치에서 4개는치를 비교해서 분석을 정도 하지. 우리가 지금 뒤에 아무리 봐도 23년도 자료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과거 히스토리를 조금 이 안에서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자, 이 상태만 보고 밑에 신용 등급은 A예요. 아, A 플러스는 이렇게 스몰로 돼 있으니까 이건 평가 등급은 아니고 그냥 컴퓨터와 가상으로 평가한 부분 정도일 거다라고 하고 스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이렇게 꾸준하게 좀 올라가다가 좀 유지되다가 지금도 유지되는 업앤다운이 조금씩 있는 플럭세이션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조금 이렇게 유지되는 정도. 회사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정도만 느끼죠. 자, 설명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스킵을 하는 데는 한 1분밖에 안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경영진을 봤더니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가 있네요. 자, 이사회는 없겠네요. 우리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겠구나. 대표이사가 자체적으로 사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사회를 이루어지겠구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친척하고 본인 이렇게 섞여 있고 감사에는 기타로 되어 있네요. 자, 주주 현황을 봤더니 가족과 친척으로 섞여 있고 타인 친척, 타인이 조금 중간에 끼어 있는데 봤더니 10% 정도가 될 것 같고 밑에 있는 이 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척들의 뭔가 지분들이 분산되어 있나 봐요. 그죠? 대표님 본인은 35% 그리고 가족 여기는 근데 타인이라고 회사 관계는 타인이 먼저 타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22% 합하면 50% 60% 제가 봤었을 때 친척 10%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은 어쨌든 특수관계이거나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친인척 관계로 되어 있겠죠. 자 우리가 컨설팅 하는 데 있어서 특수관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법이 좀 바뀌어서 특수관계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많죠. 제가 지금 상담 솔루션에 특수관계인을 바로 알 수 있는 거를 제가 만들어서 붙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A하고 B의 상대방이니까 A에다가 하나를 집어넣고 B에다가 집어넣으면 둘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지, 뭐 국세기본부상 특수관계인지, 소득세법 특수관계인지를 보고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뭐 양도 거래를 할 때 부정행위 계산 부인이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미리 조금 리스트를 좀 띄워줘서 상담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네.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 저가로 해서 액면가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3억 언더니까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게 범죄법상은 특수관계인 건 거예요. 결국에는 말이 또 다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바로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릴 생각입니다. 이게 상담 솔루션들이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뭘 만들어드릴지 한 번씩 광고를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현재 17만 원이고요. 전체는 115억 정도의 상습법상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요 지분율에 해당되는 가치가 40억, 26억 정도 예상 상속세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상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냐면 이 법인과 관련된 주식 가치만큼의 자산 말고는 다른 자산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요. 그럼 어때요?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있을 확률이 있죠. 그죠? 그러면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이 기업 때문에 발생되는 상속세가 이게 미니멈 값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 내가 이 금액과 관련돼서 세율 구간을 잡았는데 다른 자산이 더 있다면 세율 구간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지 떨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미니멈의 최소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뭐 지금 정도 규모만 돼도 실제로 다른 자산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상속세는 거의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얘기 나눌 때 미니멈의 상속세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청산소득세가 한 20억 정도 나온다고 했었던 것도 미니멈, 상속세도 미니멈인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 머릿속에 제가 조금 그래서 남겨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중소기업은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승계하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를 까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가업 승계도 이야기하고 기획도 승계와 관련된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는 승계하면 안 된다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게요. 이 비유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상대방을 그걸로 설득만 해낼 수 있으면 우리는 10개 만나면 한두 개가 케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군데를 만나면 다 10군데가 우리의 컨설팅 케이스가 된다. 네, 그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희 부모님이 그 선산에 있는데 선산이 한 100억 정도 하는 거예요. 주식가가 저한테 사전 증여든 아니면 뭐 사망을 통해서 어쨌든 상속이든 똑같은 얘기니까 해주시겠대요. 받을까요, 말까요? 받을까요? 선사는요, 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얘들이 많아요. 뭔가 선산이나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부동산을 거대하게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값을 내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항상 내가 밥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자, 100억을 받았어요. 뭐 세금 다른 것까지 생각해서 한 50억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자, 내가 50억이 없죠? 아직 젊으니까 내 순자산이 50억이 있진 않잖아요. 자,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내 순자산이 한 20억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쌓아놨던 거 다 털어가지고 세금 20억 냈어요. 30억 부족하죠. 결국에는 그걸 연구연납이 됐건 은행을 통해서 파이낸싱을 받았어요. 뭐 지금 현재 이자율이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5%라고 쳐볼게요. 30억, 3, 5, 15, 1억 5천이죠. 1년에 이자만 1억 5천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소득이 높으시니까 1억 5천 정도 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급여 생활자니까 1억 5천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 1억 5천을 내고 내 전재산을 다 날려먹었는데 매년 나는 번 것들의 거의 대부분을 이자만 내다가 결국에는 끝나요. 왜? 선산을 제가 팔아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쓰지 않거든요. 자산만 존재하게 돼. 재산만 있는 거지. 내가 살아서 30년, 50년, 100년을 살아도요. 나는 그냥 세금에 대한 이자만 내다가 빚쟁이로 죽어요. 누릴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알고서 받는지 말는지 해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녀들이 미국에 있었어요. 자기는 나한테 증여해줬는지도 몰랐대. 증여를 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해서 자기가 있는 걸 우선 세금을 좀 내고 어쨌든 땡겨가고 했대.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는 몇십 년 동안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또 제가 전사에 있을 때 저희 밑에 있는 직원,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인데, 사당동에 있는 그 빌라, 조그만 빌라들이 있는 건물 하나를 사전 증여를 받았어요. 오늘 너무 부러운 거죠. 사당동에 있는 빌라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니까. 이 친구는 커피값을 절대 내지 않아요.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월급 나오면 이자 내는 일하고 지금
결국에는 이게 이자를 뭐 한 3년, 5년 내다 끝날 거냐? 원금이 안 사라지니까 죽을 때까지 빚쟁이로 끝나는 거예요. 그 빌라에서 또 이제 뭐 월세 나와가지고 뭐 할 수야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스스로가 만든 어떤 밸류 자체 아니면 자산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벌었으니까 누리지 못하고 살 거잖아요. 자, 받을까요 말까요? 다시 질문. 응? 응? 아, 받아요? 저는 받는다. 예, 왜? 저는 조금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선상 뭐가 중요해? 내가 100억 받아서요. 헐값에 70원 좀 팔겠다고 부동산 시장에다 깔아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요. 나 70억에 사겠다. 71억, 2억 막 이러면서 해서 75억 정도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세금 50억 내고 25억은 제 이마에 포켓 하겠어요. 제 25억 가지고는 누리면서 살고요. 번 돈은 쓰면서 앞으로 평생을 아주 멋지게 살 거라고요. 왜 이 선택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여러분 너무 착해서. 그렇죠? 자, 이제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산이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을 저한테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선산은 아닌데 선기업.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 있었던 그런 뭐 이런 앞으로도 너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기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저한테 주시겠대요. 그래서 삼천부산 기업가치를 평가했더니 100억이에요. 똑같죠? 부동산 그 기준시가 했던 거랑 받아요, 말아요? 자, 똑같이 100억을 받아서 55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제가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좋아요 주세요. 그리고 난 이 100억의 기업을 부동산 더비처럼 팔아버릴 수만 있으면 받겠죠.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99.9% 절대 팔리지 않는다. 예. 결국에 파는 거가 아니라 회사를 청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산이라고 하면,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래도 재무제표가 보이는 게 편하시니까. 청산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상증법상으로 평가한 기업 가치가 아니라 그 가치만큼이 내게 이마에 포켓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자산이 있죠. 이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가로 변환을 하면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가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자산들은 있잖아요. 현금성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은 시가의 개념이 다양하게 있어요. 내가 여기 이 강의장을 꾸미는데 한 10억이 들었다고 쳐볼게요. 제가 여기를 사업을 한다고 만들었어요. 사업을 접어야겠어. 청산을 하겠다는 거죠. 이 강의장을. 이 책상 하나에 50만 원씩 해서 되게 고급스러운 걸로 해서 의자 세트를 다 샀는데 제가 당장 접으려고 할 때 이걸 얼마를 받을까요? 장부가액으로는 감가상각을 해서 한 45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자산에는 45만 원 돼 있고 그 정도로 평가가 돼서 결국에는 우리 전체적인 선택권자 가치가 평가되어 있을 텐데 이걸 팔면 5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이게 시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가는 항상 기준시가보다 높고 장부가보다 높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청산을 기준으로 삼았었을 때는 급격하게 낮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죠? 자, 결국에는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은 다음에 이 회사를 누군가에게 떠리로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못하고요. 그 M&A는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M&A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제3자가 이 기업을 그냥 블록처럼 자기가 3개의 블록을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블록을 사서 5개의 블록을 하면 내가 최소한 5개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 이상 시너지가 날 수 있다일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옆에 포인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제가 살까요? 내가 이거 매출을 10억을 하고 있었는데 20억을 하고 싶어서 똑같은 규모의 그 회사를 살까요? 절대 사지 않아요. 왜? 내가 만든 포인트와 저기에 만든 포인트는요. 부속 하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규격화되어 있는 게 없다고요. 그죠? 절대 살 필요가 없고 사지도 않아요. 다만 뭔가를 제작하는 뭔가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계를 중고로는 살 수 있겠죠. 결국에는 제가 100억의 기업을 어쨌든 증여가 됐건 상속이 됐건 우리가 말하는 뭐 상속 플랜이 됐건 뭔가를 해서 내가 받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팔 수는 없다. 근데 내가 받았었을 때는 그만큼 가치 평가가 되어 있으니 세금은 의무가 생겼다. 그런데 나는 어쨌든 이 사업을 못하겠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 부모님이 그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걸로 사업을 해서 만들어놓은 그 경영 프리미엄을 장식대에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결국에 5년, 10년 후에는 회사가 망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데 세금만 낼 거라고. 그러니 그런 기업을 저한테 사전 증여하시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상속하는데 뭐그 가업승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 기업이 정말로 기술력이 뛰어나고 R&D를 통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뭔가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그 기술을 승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창업특례를 통해서 자녀에게 돈을 줘서 사업을 하게 하고 거기에 그 기술과 그 제품들을 꽂아줄 수 있게끔 돼야 돼요. 내 소유에 있는 지분 자체를 넘기는이라고 상속세와 증여세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최소한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고 자녀가 스스로 불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 혹시 일감 몰아주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제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승계하는 게 아니다. 정리하는 거다. 청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첫 페이지에 청산소득세를 박아놓은 거고 당장 이 회사 문을 닫으면 25개 세금을 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 지금이 아니라 5년 후, 뭐 대표님 나이가 뭐 저기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앱에는 바로 나오죠? 안 나와요? 여러분들 기업 리스트 거기에 기탁 누르면 보고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요약돼 있어요. 기업 정보, 대표이사 정보, 재무 정보가 거기에 보면 대표이사 생년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놓은 게 상대방이 생년을 봤었을 때는 약간 개인정보라는 느낌들이 강해요. 생년 그거 하나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빼놨거든요. 어쨌든 한 15년 후에 내가 어쨌든 사업을 떠날 것 같아. 그럼 15년 동안 이 회사를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5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연세도 있고 건강도 나빠요. 5년 안에 정리해야 될 것 같아. 5년 안에 저게 다 정리될 수 있는 플랜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정리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자녀에게 넘어간 다음에 자녀 상태에서 나머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거 좀 다르지 않아요? 정리가 되지 않고 넘기면 생각 폭탄이라고 했는데 그죠? 요즘 전쟁이 자꾸 이것저것 우리도 뭐 전쟁 난다고 하니까 폭탄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처음 있는 그대로 넘기면 진짜 그냥 핵폭탄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거고요. 지금 정도 정리를 하면 최근에 뭐 현목 파이브인가 뭐 100리터 뚫고 들어가는 거 그거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폭탄을 자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폭탄으로 모디파이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 강의가 돼버리는 느낌인데 조금 중요하니까 그래도 여러분께 지금 우리가 사실 3억이 있는데 30억까지는 우리가 한 10년 동안 줄여보겠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13억 정도는 줄이기에는 남은 시간이 좀 부족해 보여요. 부족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컨셉이에요.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법인에 대한 것만 접근하지 않고요.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얻게 되면 상대방은 법인만 있는 게 아니다. 개인 사업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있다. 개인 자산도 있다라는 것들을 오픈하게끔 돼 있어요. 오픈하게끔 해서 우리는 컨설팅을 하셔야 돼요. 법인 하나만 갖고 하면 안 되죠. 왜?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내 왼쪽 호주머니를 옮겼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제안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남의 호주머니로 넘길 때 실제는 솔루션이 만들어지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만드는 대안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자산들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어찌됐건 43억 중에 30억은 그렇게 해결했는데 13억은 사실 해결할 시간 여유도 없고요. 또 전체적인 걸 해봤더니 상속세 재원이 상속세는 누가 내요? 상속인이 내죠. 그죠? 상속인이 내야 되는데 상속세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을 가지고 상속세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 거의 다 있지 않으니까 부족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의 리스트를 해서 최대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즉시 할 수 있는, 뭐 한 3개월, 6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펀드 있죠. 뭐 거래가 원활한 부동산도 포함되고 아니면 금융자산들이겠죠. 그거 하고도 부족한 상속세 재원이 있겠죠. 그게 한
10억 좀 넘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제 입장으로 해볼게요. 제가 제 부모님으로부터 어쨌든 이런 플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돼서 사망보험금 나와야 될 게 10억인 거죠? 그죠? 그러면 월납보험료 얼마 정도 넣어야 돼요? 응? 1,000만 원? 그 정도 넣어요? 그냥 가정이니까 1,000만 원 할게요. 자, 제가 1,000만 원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 돈이 없어요. 제가 본 건 제가 먹고 쓰는데 써야 돼요. 그죠? 이 1,000만 원에 대한 자금, 출처든 진짜 자금이든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죠. 그죠?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부모는 돈이 있어요? 부모는 돈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돈은 법인에 있죠. 부모가 돈이 있으면 가지금도 안 생기죠. 가지금을 갚아버려야겠죠. 결국에는 회사로부터 빼야 되죠.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지분 분산해서 차등 배당하고 뭐 이런 거 과거에 했던 거. 지금도 여전히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가족법인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쿠션으로 뺄지 이런 것들 연구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내가 회사로부터 어쨌든 주주라서 차등 배당으로라도 내가 1,000만 원의 보험을 가입할 이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가정해서 1,000만 원을 받으려면 회사에서는 2,000만 원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소득세. 그래서 배당이니까 우리 종합소득세 들어갈 거니까 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2,000만 원이 있어야 결국에는 1,000만 원 세금 내고 1,000만 원으로 보험 가입해서 10억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망보험금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법인에서 가입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마 가입하면 돼요? 응? 얼마 가입하면 돼요? 1,000만 원만 우선 가입하면 10억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종신보험도 우리가 비용 처리가 가능한 요소가 있죠. 올라보험금에. 그러면 한 800만 원, 아니 850만 원, 아니 700만 원일 수 있는 상품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법인에서는 실제는 1,000만 원을 가입했지만 1,000만 원에 대해서 실제는 비용 처리된 일부가 있을 거고 그 효과를 발휘하면 뭐 800만 원이든 900만 원을 가입을 하면 실제 10억을 갖고 올 수 있죠. 똑같은 10억의 사망보험금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제가 가입하면 2,000만 원 있어야 되고요. 법인에서 가입하면 예를 들어서 9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근데 사망보험금이 법인으로 들어가면 그 돈을 갖고 나올 때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아까 10억 있었잖아요. 그죠? 그 10억만큼은 우리가 보험으로 어쨌든 계속 쌓는 걸로 좀 우선 갈게요. 조금 뭐 10억이 다 될지 또 남을지 또 남은 자산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회사에 10억이 들어왔어요. 자, 사망을 했으니까 어쨌든 사망보험금이 들어갔겠죠? 저는 이 회사에 남은 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다 정리했으니까 30억 정도는 정리를 했고 남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높은 가액이 아닌 정도를 평가받은 걸로 상속 대상 재산에 들어갔고요. 사망보험금 들어왔죠. 제가 주식을 상속받았죠. 시가로 받았겠죠. 이 받은 시가인 주식을 이 법인에 자기 주식 거래를 해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10억을 그대로 갖고 나와요. 세금이 없어요. 그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 자금 출처와 내 돈으로 되어야만 나중에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건데 법인에서 그걸 해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내가 운영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정리하고 결국에는 내가 다른 개인 자산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쓸 수 있게끔 결국에 제가 아까 핵폭탄을 자녀에게 다들 보고서 지금 저도 그런데 막 그러시네요. 자녀한테 폭탄을 넘기는 거였는데 지금은 잘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걸로 바꿔서 준 결과가 남는다는 거예요. 자, 강의를 안 했는데 처럼 됐지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개념이 이 중소기업은 쓰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기 위한 거였고요. 자, 어쨌든 또 내용을 볼게요. 매출 채권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네요. 매출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요. 부동산 돼 있어요. 미처럼 이런 돼 있어요. 자, 하이라이트 돼 있는 부분만 아침에 봐요. 왜? 내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보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이라이트만 보자고요. 자, 매출 채권이 하이라이트 됐다는 건 좀 많아 보인다는 의미인 거죠. 그죠? 여기는 지금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자, 우리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지만 평균치가 있잖아요. 평균치를 가지고 그냥 절대 기준을 놓으면 뭐 혈압이 80에서 120 그냥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르지 않겠어요? 또 우리 나이대에 따라서 10대, 20대, 뭐 50대, 60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절대평가는 그냥 딱 그 기준 정도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쳐다보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상대평가는 제 친구 또래, 나이는 밝히지 않겠어요. 제 친구 또래 카톡방이 있거든요. 여러 명.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혈압 어떻게 돼? 하고 물어봤더니 숫자가 나오죠. 그걸로 평균을 내봤더니 얼마가 나와. 그거랑 내가 비교하는 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절대평가니까 절대적으로도 나쁜지 안 좋은지 상대평가로도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또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또 뒤에는 일부 모수 우리 그냥 신용평가 회사에서 기준 잡아놓은 거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이런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기업이 나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면 매출채권 어쨌든 많다. 매출채권 많으면 안 돼요. 좋아요. 나쁜 거예요. 네. 우선 안 좋다. 왜? 돈이 거기 묶이니까. 제가 토요일 날 후방에도 좀 해드릴 거니까 토요일 강의 보세요. 자, 부동산은 왜 하이라이트가 돼 있을까요? 장고가액으로 돼 있다. 우리가 상층법상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모든 게 시가화돼야 되거든요. 다른 자산들은 현재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대체원가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장고가액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은 달라요. 공시지가 최소한 거래가 있다면 거래 시가를 넣어서 우리가 상층법상 기업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가서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대충 알아요. 자, 우리 아까 지점장님 집 있으세요? 네, 집 가격 얼마예요? 네? 노코멘트. 알고는 있죠? 왜 알고 있어요? 팔 거예요? 이건 대답이 아닌데? 안 팔겠어요? 네, 안 파는 걸로 하시죠. 안 파는데도 알아요.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팔지 않아도 워낙에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를 내가 인지하고 싶어 해요. 대표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부동산 기본적으로 여쭤보면 되고 대표님이 모르겠다라고 하면 집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 공시지가 확인하는 사이트에 넣으면 공시지가 나와요. 그 숫자로 모디파이 하셔야 돼요. 되시죠? 이것도 제가 자동으로 그 스크래핑해서 불러오게끔 만들까 했는데 네, 그거는 다음에 고민을 좀 해볼게요. 네. 자, 매일 채무도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네요. 매일 채무는 많은 게 좋아요? 아니, 낮은 게 좋아요? 자, 단순하게 매일 채무는 줄 돈,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은 빨리 받고요. 줄 돈은 늦게 주는 거예요. 여기는 잔액이죠. 자, 매출 채권은 적을수록 좋고 매일 채무는 많을수록 좋다. 진짜 놀고 싶고 아니에요? 지금 이런 표정을 지금 너무 봤어요. 근데 사업은요, 이 조그만 차이가 결국에는 운전자금의 금액을 최소화시키고, 운전자금이라는 건 이 사업을 돌리기 위한 최소 자금이거든요. 우리 보고서 맨 뒤에 가면 운전자금 있잖아요. 그 운전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파이낸싱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돈의 규모가 작아지면 돈에 대한 캐피탈 코스트가 작아지죠. 그게 보통 이자 비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끔 만드는 거니까 줄어든 만큼 이익률이 높아지죠. 이익률이 높아지니까 모든 비율들이 다 좋아지겠죠. 좋아지니까 신용 등급도 좋아지죠. 은행에서 평가된 것도 좋아지겠죠. 이자율도 낮아지겠죠. 낮아지니까 또 이자 비용이 더 줄어들겠죠. 재무적인 우리가 관리와 어떤 기본만 시작을 하면 첫 출발이 그걸로부터 전체 회사가 좋아지는데 숫자가 좋아지면요 실제 건강이 좋아져요. 내가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겠다고 숫자 관리를 했는데 실제 제 건강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를 직접 운영해 줄 수도 없고 사업을 대신해 줄 수도 없는데 옆에서 우리가 코칭해 준 걸로 그 기업은 아주 단단하게 어쨌든 만들어 줄 수 있다. 네. 미처 분야가 많아서 어쨌든 된 거고요. 매출원가도 조금 어쨌든 하이라이트는 뭐 쳐다보라는 느낌 정도일 것 같고 평간비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자, 업자기업 있고 빨간 계열이 미처 분야금이 많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 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호등은 빨간 것만 우선 보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볼 시간 여유가 아직 없으니까요. 자, 이게 이제 상대평가인데 예금 조금 많네요.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네. 혹시 예금이 여기 9%인데 여기 30%다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아요?
오늘 녹화되니까 제가 제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만은 현금만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많는 거. 회사에 예금이 많은 거 있잖아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제가 미처분여금 있는 거 중소기업은 승계하는 게 아니라 미처분여금 줄여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미처분여금을 줄이게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거죠. 배당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하는 거죠. 우리 현금 없어. 재고자산으로 할래. 지태니까 알아서 팔아서 써.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오바죠. 그런 회사 있었거든요. HBN이 쌓여 있어요. 하나가 15억씩 되는 건데 그걸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걸 팔로 다니는데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팔려요. 그건 자체를 녹여도 돈이고요.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이거 100개 줄 테니까 이걸로 배당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 자산의 현금성 자산을 없애도 된다라는 정당성을 우리가 가져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쌓여져 있는 워킹 캐피탈을 넘어서는 현금성 자산은 제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10,000원짜리로 뽑아서 쌓아놓은 거랑 똑같다. 꼬맹이들이 이제 집에 간다고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야 오늘 떡볶이 먹으러 갈래? 저 돈 있다 하고 집어서 떡볶이 먹으러 가고요. 비가 오면 젖어가지고 찢어지고 떠내려가고요. 그러니까 덮어놓지 않은 그냥 현금인 거예요. 그게 회사에 있는 돈이 사업하고 연관이 없는 돈이라고요. 사업하는 데는 꼭 필요하지 않은 돈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회사에 돈의 여력이 생기면요, 직원들도 잘 안 아꼈어요. 뭔가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끔 돼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보면 회사에서는 돈이 없어야 돼요. 얼마만큼까지 돈이 없어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상대방의 그걸 이해시키면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자, 단순하게 말해볼게요. 미처분여금 아까 다시 해서 한 5억 있었다 치고 현금으로는 뭐 어쨌든 한 10억만 있어도 이게 오키캐피탈 봐야겠지만 10억만 있어도 문제 없다. 그런데 현금이 지금 여기는 얼마 그냥 위에 볼까요? 너무 큰 문제들이 많아요. 18억 현금이 매출채가 어쨌든 18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8억이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8억은 필요 없죠. 8억은 없어도 된다니까요. 자, 8억은 무조건 엑시트 하셔야 됩니다. 8억만큼을 미처분여금 줄이시면 됩니다라고 우리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그 돈 줄였다가 회사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그 8억을 회사에 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다수금이 되는 거예요. 빌려주고 이자 받으세요. 이런 거죠. 한 1년, 2년 빌려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수금으로 하고. 근데 그게 좀 더 지속돼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왜? 회사가 좀 단단해지고 또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해서도 규모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다수금을 자본 전입하세요. 가수금을 했었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비싸잖아요. 비영업 대금이 이익이니까 이자가 비싸니까 야, 내 회사에서 그거 한 이자 받았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본금으로 넣어서 자본금은 언제든 빼도 세금 없이 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왜 근데 이 짓을 해요? 지금 미리 세금 내고. 자, 우리가 벌어야 될 건 뭐냐면 이 대표님이 벌어야 될 건 뭐냐면 시간이 내가 1년만 미루고 5년을 미루게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5장이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기간은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까먹으면 그만큼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종합소득은 그 해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15년을 쪼개면 1억씩으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럼 세율이 낮죠. 근데 10년을 까먹고 5년 동안 하려고 해봐요. 3억씩이죠. 세율 구간이 높죠. 똑같은 15억을 우리가 처리하는데도 세율 구간이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1년의 카드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것 같지만 제 지금 이야기는 100%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그걸 이해시키면요. 상대방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라고 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소비션만으로도 돼요. 가지금 없어도 되고요. 차량 주식 없어도 되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돼요. 네.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미처분용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 순간에 돌아가시면 폭탄을 자녀한테 던지는 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조건 정답이에요.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자, 계속 시원해질 방법이 없을까 싶긴 한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업종 평균하고 평가업체를 비교해놨으니까 한번 보고 가자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꼼꼼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관비 비중이 빨간불이에요. 잠깐, 상관비 비중이 빨간불. 업종 평균은 20% 정도인데 얘는 40% 정도예요. 이렇게만 끝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봤더니 매출원가는 이 회사가 훨씬 낮죠.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여러분도 공장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공장 가면 대표님 실로 들어가려고 하면 보통 공장이 여기 있으면 옆에 이렇게 계단 좀 올라가서 옆에 이렇게 좀 따로 좀 돼 있잖아요. 올라가면 막 앉아 있어요. 여기는 공장장, 여기는 이사, 뭐 이렇게 앉아 있어요. 회사 내부에서 공장장은 제조업과 명세서에 이 임금으로 집어넣어요. 이사님은 따로 빼가지고 판관비를 집어넣어요. 헷갈리거든요. 이사님도 때로 공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용적인 측면이 여기에 섞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인건비와 관련돼서. 원재료나 다른 어떤 액션과 관련돼서는 이수가 없지만 인건비 관련돼서. 그래서 판관비가 이만큼 높은데 20% 떼서 위로 올리면 여기 한 50, 40%라면 60%, 여기 한 60%, 여기 한 20%. 거의 얼추 맞죠? 다만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죠? 그나마 평균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몇 페이지 안 봤는데 지금 회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저만 그런가요? 자, 봤더니 부설 연구소는 있네. 개발전담부서는 필요 없죠? 연구소가 있으니까. 인증도 다 있네요. 좋은 회사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메인비즈 인증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대표님 메인비즈 인증 저희가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돼요. 네, 빠져있는 것들 저희가 도와주고 뭐 연구소 같은 경우도 관리가 더 중요하죠. 요즘은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신용관리니까 보고. 자, 신용 등급은 어쨌든 A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받으면 BBB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현금 흐름은 2등급, 두 번째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자, 봤더니 매출 채권. 아까도 우리 매출 채권도 봤죠? 매출 채권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거에 의해서 신용 등급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겠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만 보고요. 자, 기업 가치 되어 있는데 17만 원 이렇게 주식돼 있어요. 우리가 그 신용평가회사에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죠. 그리고 없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특히 주식수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있는데 없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이 페이지를 비우면 안 되죠. 우리가 메인인데 이게 그죠? 자, 그래서 브리핑에 그 자료가 없으면 자본금으로 들어가서 자본금을 액면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나누어서 주식수를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이 회사는 있으니까 주식수가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당 가치가 틀려요. 이런 경우 있죠? 없어요? 액면가가 5,000원일 때 회사들이 밀었던 거죠. 10,000원이 아니라. 그러면 주식수가 어쨌든 5,000원일 때하고 10,000원일 때는 두 배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주당 가격은 달라지지만 전체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 요 숫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두 배를 하든지 반을 자르든지 하면 되고 이 전체가 더 중요하죠. 왜? 한 주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양도를 할 때 한 주 한 주에 대해서 우리가 해요? 아니요. 퍼센테이지로 그냥 전체에 대한 퍼센테이지 그 가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오른쪽에 봤더니 55세네요. 대표자 나이. 뒤에 숨겨놨거든요. 앞에다가 딱 박아놓진 않아도 뒤에 보면 있어요. 55세. 자, 지금 현재는 41억 정도고 가치가 35% 기준으로 했을 때 증여세 15억, 상속세는 11억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런 차이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똑같아요. 공제되는 부분이 달라서 지금 빼놓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그 공제는 여기서 쓰면 거기서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쓰라고 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해놓으면 또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거 없다는 가정하에서 쓴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세보다 상속세가 더 싼데 아니라고요. 네,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5년이 지났더니 41억이 52억으로 증가해요.
또 5년이 지났더니 69억으로 증가하고요. 또 5년이 지났더니 91억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상속세는 이렇게 늘어나요. 증여세도 늘어나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보면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 연결되죠? 내게 주어진 매년 매년의 카드를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이야기했고 지금 5년이 지나면 5번의 카드를 버리면서도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負担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무조건 빠르게 테이크 액션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니즈를 끌어낼 수 있는 건 거죠. 되셨어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프로젝션이나 이런 것들은 표를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보험과 연관돼서 워낙에 미래에는 프로젝션을 많이 하니까. 근데 대부분 그냥 똑같은 가정수를 놓고 하잖아요. 뭐 5%로 뭐 증가한다는 가정을 했었을 때, 물가 상승률이 뭐 7%를 가정했을 때, 자꾸 숫자를 더 높여가지고 부담 크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곱주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는 그러진 않아죠. 예. 보니까 매출의 성장률과 단기 수익 이 회사의 율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걸 프로젝션 한 거예요. 네. 다른 회사 케이스가 아니에요. 전체 평균이 아니라 이 회사의 기본적인 작년, 그전년의 추세적인 어쨌든 평균치를 갖고 와서 계산한 거니까 실제 이렇게 될 확률이 다른 데는 50%라면 이건 그래도 7, 80%는 되는 확률인 건 거죠. 5, 6가 되면 그냥 이렇게 된다. 보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변수가 있다 해도. 그래서 미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접근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기업의 가치. 자, 기업은요, 우리가 자본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산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ROE가 중요해요? ROA가 중요해요? 자, 기업은요, ROA가 중요해요. 사업은요, 자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자산이 얼마, 자, 제가 지금 강의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이 장소를 대여받고, 책상, 의자 다 깔고, 조명 프로젝트 다 설치하고, 그리고 이런 자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니까 자산이 중요해요. 근데 이걸 하는데 5억이 드는데 내돈 5억으로 하는지 내 돈을 2억만 넣고 투자자를 해서 3억을 넣는지 아니면 내 돈 1억 넣고 4억은 빌려서 하는지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이 사업 자체의 의미로 보면 5억을 내가 투하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ROA죠. 리턴 온 에셋. 에셋을 5억 투자했을 때 리턴이 얼마나 나오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투자자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 사업에다가 1억의 자본금을 넣는데 사업 망하면 1억 날려먹는 거고 내가 5억을 다 집어넣게 되면 5억을 날려먹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넣는 그 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ROE이거든요. 리턴 온 에쿼티거든요. 자, 그래서 ROE를 봤었을 때는 내가 여기다가 5억을 집어넣지 않고 1억을 투자하고 4억은 리스크도 해지하면서 다른 데 투자를 했었을 때 내가 좀 더 리스크 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제야 비용 주는 게 일반 시장에 내가 투하했던 그 이익보다 크다면 뭐 하려고 너한테 돈을 빌리겠어요? 내 돈을 차라리 넣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익이 미처분용으로 쌓이고 배당을 받아서 채우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겠죠. 또 이 비즈니스를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부인 중에서도 내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사업에다 투자하죠.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대표이사들이 그렇죠. 대표이사님 돈 있어요? 나는 돈 없고 회사에 다 있는데 뭐 주식으로 다 갖고 있대요. 자기 회사 주식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삼성 주식도 아니고 LG 주식도 아니고 그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산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기업의 시장 가치라고 하면 자산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40억 정도, 21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자산의 가치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는 이건 자산의 가치예요? 아니면 자본의 가치예요? 상층법상 기업 가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층법상 주식 가치잖아요. 자본이죠. 우리가 상층법상 말하는 건 자본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얘기할 때는 자산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었던 이 자산의 가치라고 하는 녀석은 시장 가치를 얘기하니까 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M&A 뭐 자꾸 요즘 이야기하고 하는데 회사의 시장 가치라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시장 가치하고 실제 장부가액하고 다르고 장부가액하고 또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무슨 공시지가 이런 개념이
주식과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기업에 대한 가치도 다를 텐데 두 가지가 지분의 가치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이건 자산의 가치, 앞에 거는 지분의 가치야. 그러면 두 가지를 좀 비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산의 가치 240억에서 부채가 얼마 있었죠? 아까? 부채가 40억 정도. 자, 그러면 여기서 40억 빼. 그러면 200억의 지분 가치예요. 아까 우리가 30% 기업 가치가 그 전체로는 한 120억 가까이 나왔잖아요. 120억에 비해서 한 40% 정도 시장 가치는 높아요.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모두 떠올려보세요.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봤었을 때 영업이익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죠. 영업이익이 높다는 말은 돈을 똑같은 자본을 투자를 해도 돈을 그만큼 더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더 가치를 인정받죠. 상층법상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도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우리가 안분하는데 순손익 가치에 영업권이라는 걸 계산해서 넣잖아요. 몰라요. 영업권을 넣잖아요. 그 넣는 것들이 실제 이익과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 보이는 에비타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봤었을 때 영업이익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평균치하고 비교했었을 때 평균치가 한 14, 10이 나온다면 이 회사는 9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투하했었을 때 14년 정도 지나야 원금 회수를 한다는 얘기고요. 이 회사는 9년이면 회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어느 거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투하를 했는데 9년이면 원금 회수하는 걸 선택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얹어주겠죠? 그 얹어줘서 얘는 200억이다 생각하시면. 그럼 대표님이 뭐 회사가 가치가 얼마나 되려나 뭐 이런 얘기하면 순차적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내 지분의 가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부채를 빼고 지분율이 있다면 지분율만큼 곱해준 게 대표님 가진 그 주식의 시장 가격이 정도 됩니다.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장에서 웬만하면 안 팔릴 거다. 이런 전제를 까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5천만 원씩 주고 회계법인에 기업 발표 평가를 의뢰를 하면요. 그거보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거기서는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추측을 해내거든요. 그 가정들이 다 완벽한 가정이에요. 아, 내가 20년이 젊어진다면 저는 뭘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야기해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 가정치들을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얘기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회계법인에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주고 해요? 회계법인에서 그 가치평가서를 내는 거는요. 이 회사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해서 내주는 게 가치평가서가 아니에요. 나랑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왜? 공장에 뭐 이런 설비들이나 여러 가지 유통 라인들이 욕심이 생긴 거야. 자기가 좀 갖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 나는 팔게. 나는 200억 주면 팔게. 얘는 150억에 사겠대. 나는 이 200억은 받아도 될 만한 이유를 공신력 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회계사한테 야 가정치를 넣어서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면 만들어주는 거고요. 전쪽 사는 측에서도 또 회계법인을 일을 하겠죠. 이 회사가 150억에 내가 살 수 있게끔 150억 계산 나오는 걸로 만들어줘요. 가정치가 서로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데 2부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우리가 이 주식이 오퍼링이 돼서 IPO가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시장 가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비타라고 하는 이익의 평균치와 이 회사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역산한 거니까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밸류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이게 훨씬 더 실제 시가 어차피 팔리진 않겠지만 가치라고 한다면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님 회사 잘 만드셨네요. 우리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 여러분들 뭐 쉬셔야 돼요? 안 쉬셔도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럼 잠깐 쉬면서 어떻게 시원하게 좀 한번 해봐요. 지금 비 오듯이 떠내리는데 제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완전 때보다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아, 많이 떨어졌어요? 이분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는데 아마 이 사람 안 된대 안 된대. M&A로 평가를 한다면 전체 시장으로 평가를 안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게 더 낫죠.
전체 시장은 이 업종 말고 주시장에다가 꺼내놨을 때니까 이렇게만 보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 업종이 지금 이익률이 별로 안 좋은 업종이에요. 그러면 27도 그래. 시장은 12년이니까 해서 하는데 10년이니까 좋은 업종은 상태는 아니니까 할 거면 많은 사람들끼리 팔고 해야 의미가 있겠죠? 자, 덥고 하지만 그리고 제가 또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인데 강의처럼 될 것 같다 했지만 진짜 강의처럼 됐죠. 어쩔 수 없죠. 네. 조금 빠르게 하고 뒤에 하나 남은 그 기업은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봤으니까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하고 제가 조금 다른 설명들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좋은데 이렇게 가서 설명을 못하겠다고 밖에서 이제 한 분이 얘기를 하셔서 저 밑에 계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했으면 엄청 잔소리했을 거다. 그 이유 그리고 그러지 않게끔 되는 데 있어서 방법 저렇게까지 분석은 안 되더라도 한 7, 80%까지 내가 이해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게 너무나 쉽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페이지가 왔네요. 자, 이건 포인트고. 자, 이 페이지까지 됐고,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네, 경제적 부가가치. 경제학적으로 봤었을 때의 부가가치인 거다. 뭐이 정도만 하실게요. 네, 요 설명까지는 안 하고. 자, 비율 구석인데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차입금 의존도 빨간불 들어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채권 똑같이 떴네요. 앞에서는 떴는데 뒤에서는 안 뜰 수 있어요. 뒤에 있는 기준과 앞에 있는 기준이 좀 틀려요. 저는 앞에 있는 기준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을 다 통틀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평균치를 갖고 한 거고 여기 있는 업종 평균은요.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신용평가 회사에서 뽑아놓은 거니까 일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니까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보면서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하면 더 의미를 부여하고 아니라고 하면 좀 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적으로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내 채무 관련돼서 더 늘려도 된다는 의미일 것 같고 혼자상 회전율 정도 될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빨간불 뜨는 게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증가율이 좀 떨어진 건 아까 이제 위에서 다 본 것이니까. 자, 이제 ROE가 나왔네요. 네, ROE. 기본적으로 ROE 7이라고 얘기를 하고, ROA는 제가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왜? 제가 뭐라고 했죠? 에코티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에셋의 관점도 중요하다. 그래서 ROA가 지금 보니까 8%, 그다음에 ROE는 11%. 일반적으로 ROA보다 ROE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본보다 자산이 더 클 거니까. 그렇죠? 분모가 더 크면 분자는 똑같을 테니까 어쨌든 좀 그럴 거다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한번 이해를 해보면 ROE가 11%라고 하면요. 내 돈이라고 하면 자본금 플러스 내가 번 돈, 2002년까지 포함해서 전체 자본이죠. 내가 이 사업 안 하고 그 돈을 다 내 호주머니에 넣을 수만 있다면 세우긴 하지만 그 돈으로 시장에 투하를 했더니 일반적으로 리스크 프리해서 내가 리턴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7%라고 하는데 ROE가 11%예요. 그러면 남의 회사에 투자하거나 남의 은행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내 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 ROA는 8%니까 내가 자산을 늘려가면 8% 수익 정도는 내가 낼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 혹시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해 볼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자, 미처분잉여금이 43억이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미처분잉여금을 쳐다봐요. 현금을 쳐다봐요. 여러분들 어쨌든 엑시트를 보통은 모든 컨설팅에다 포함시킬 때 미처분잉여금. 자, 우선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를 깨고 갑시다. 페이지가 있습니까? 다시 재무제표를 좀 보여야 말씀하기가 좋으니까. 여기 보면 2002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 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재무 상태표를 보지 않고요.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사업은 자산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이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하는데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파이낸싱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해서 파이낸싱을 한 거고요. 여기 있는 건 타인 자본으로 파이낸싱을 한 거예요. 차입금이 실제적으로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 파이낸싱이긴 하지만 매입 채무도 파이낸싱이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우리도 그렇잖아요. 차를 살 때 내가 그냥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렌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렌트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매입 채무는 내가 돈을 빌린 게 아니지만 빌려서 사실 줘야 될 걸 얘한테 빌려서 얘한테 지금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자는 안 나가죠. 그러니 차입금보다는 괜찮은 어떻게 보면 돈 빌린 거죠. 다만 외상으로 이렇게 어쨌든 주기로 하면 조금 더 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래는 10만 원 줄 건데 10만 5천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래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는 10만 원인데 빨리 돈을 뭐 그 사람 그래요. 지금 바로 돈 현금으로 하면 5% 깎아줄게. 그래서 10만 원 아니고 9만 5천 원만 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10만 원 그냥 줄게 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금융 비용이 해당되겠죠. 그런 효과들이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난 자산이 있어야 사업하는 거고 이 자산이 다 필요한데 부채 타인 자본으로 파이낸싱 되고 자기 자본으로 파이낸싱 돼서 이게 구성된 거거든요. 자본금은 당연히 여기서 투하된 거고요. 이것도 이게 투하된 건데 이 돈은 자산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빼버릴 수가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본인 거예요, 이건. 파이낸싱. 근데 우리가 찾아봤더니 뒤에 워킹 캐피탈 개념을 포함해서 여기 당좌자산으로 되어 있는 72억 중에 예를 들어서 20억은 이 회사에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20억만큼이 미처분 잉여금 43억 중에서 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과거에 받았는데요. 회사에 현금이 없는데 배당해도 되나요? 어떻게 배당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돈을 빌려가지고 배당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리자마자 그걸 배당한다면 약간 상법상의 약간 문제들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횡령 배임의 개념, 또 빌려주는 은행에서 그거를 주시하고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미처분여금을 터는 게 아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그 법이 하나 그 상정이 됐었던 건데 과잉한 회사의 유보된 유보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거 올라갔는데 통과 안 됐죠. 그 법을 올린 사람은 기본 경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처분 이익 인정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이 처분은 배당이라는 거다. 미배당, 배당하지 않은 이익 인정금이니까 배당해야 되는 돈처럼 착각에 빠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돈 1억 넣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돈을 10억을 벌고 50억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또 나는 회사에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지. 그 돈은 그냥 번 거니까 다 빼야 되는 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처분 이익을 보면서 저 돈은 다 빼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워킹 캐피탈 기준으로 놓고 그 이상 되는 부분들만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만큼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기간을 놓고 엑시트 플랜을 짜주고요. 남아있는 걸로 회사는 돌아가죠. 회사는 매년 돈을 벌고 있죠. 계속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한테 넘어가도 된다고요. 왜? 가장 낮은 저기 폭탄으로 만들었는데 이 폭탄을 개조해서 패트리어트로 만들어 버릴 수 있죠. 앞에서 얘기했는데 기억하시잖아요. 네, 동의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넘겨줬습니다. 네. 아니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미처분 잉여금을 이렇게 쪼개놓은 거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미리 보자는 거예요. 이거 다 하자는 게 아니라 비유동자산이 53%나 이미 박혀져 있다. 유동자산이 47% 있다. 결국 유동자산 기준으로만 해야 된다. 당좌자산도 실제 45%, 재고자산 2% 얼마 안 되니까 최소한 당좌자산 정도는 가지고 사실은 접근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당좌자산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에 워킹 캐피탈을 봐야 되거든요. 한번 보고 올까요? 잠깐 설명을 지금 할게 아니니까 뒤에까지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종합 보고서예요? 이게 12억, 13억. 이 회사는
현금성 자산 13억이면요.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13억을 넘쳐가는 당좌 자산이 있다면 그건 다 엑시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회사는 지금 43억 중에 지금 78억이 유동자산이고 당자산이 72억이죠? 아까 한 넉넉하게 15억 할까요? 그러면 남은 거 20까지 하죠 뭐. 한 50억. 그러면 43억이죠? 안에 들어가죠? 43억 전체를 다 엑시트 플랜을 진행하셔도 문제될 게 없으죠. 이렇게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돼야 됩니다. 그죠? 대표님 이거 다 엑시트 하더라고요. 회사 운영하는데 문제 없어요. 다만 고려해야 될 건 이 미처분여금이 다 줄었었을 때 뭐가 바뀌죠? 자본이 줄고 부채는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부채 비율이 달라지겠죠. 또 유동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걸 은행 입장에서 혹시 되게 불안해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할지를 또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은행에서도 문제 삼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은행에서는 기본적인 자산이 흩어진 게 아니고요. 유형 자산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고 있었고 부동산도 제공되고 있을 거고요. 워킹 캐피탈 관련돼서는 지금 15억도 안 되고요. 그죠? 그거 바꿨다고 해서 비율만 가지고 자금 회수하거나 대출을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손익 계산서를 보고 대출을 해준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지금 현금성으로 했었을 때 한 40억 정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된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총 가전 대상액이 39억을 줄여온 거는 상법상의 10% 준비금 빼놓고 남은 걸 표현한 거예요. 40억을 빼는데 대표자 혼자 배당하는 거하고 또 일시에 부담하는 거하고 10년을 분할해서 하는 게 세율부에 다르다는 거죠. 가족으로 쪼개는 순간 사회가족 기준으로 했어요. 세율이 확 떨어지죠? 자, 이 이야기예요. 그냥 한 해에 다 털면 높은 세율인데 그냥 10년만 쪼개도 세율이 떨어지죠. 혼자만 쪼개도. 그죠?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카드를 한 장 한 장 그냥 쓰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카드를 다 활용하고 또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하다면 회사에다가 빌려주거나 다시 자본금으로 넣어주는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보시면. 이 회사 가질금이 아까 없었나 봐요. 가질금이 있으면 우리 인정이자 4.6% 계산하죠. 원래는 보통은 가질금 적수로 인정이자만큼을 내면 다시 가질금으로 넣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원칙은 이거예요. 가질금은 회사에서 빌려준 거죠. 빌린 사람이 이자를 내야 되죠. 몇 퍼센트? 원래는 계약서대로 내야 돼요. 단기 대입금 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돼 있으니까 가질금으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단기 대여금 돼 있어도 가지급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점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가지급금은 페널티를 준 일을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결산을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럼 그 세무사를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중에 걸려서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페널티를 받으면 그때 가서 페널티를 받아야 될 거지 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라고 하고 오픈하고 있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단기 대여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단기 대여금으로 되려면 어떻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관련된 이자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웨이라고 하는 웨이티드 에버리지 캐피탈 코스트 기본적인 우리 시장 우리 내가 거래하는 평균의 이율로만 하면 4.6%가 아니라 3%로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거든요. 4.6%보다 낮다고 해서 4.6%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관행상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이 된다면 은행이 건드리지 않는데 아예 금융소비대차 계약서도 없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니까 4.6%를 적용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4.6%만큼 내가 회사에다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냈다고 치고 그러면 회사에서 그 이자 받은 걸 나한테 다시 상여 처분을 하고 이러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상여를 한 걸로 보겠다라고 해서 인정이자, 이자를 실제 한 게 아니라 이자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로 4.6%. 그러면 추가적인 소득세만 내겠죠? 돈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소득세만 내겠죠? 소득이 만큼 증가했으니까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겠죠? 요즘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따라서 증가해요. 네, 더 증가하고. 자, 법인 입장에서는 내가 차입금이 있는데, 자, 회사는 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 사업이 대부업이 아니잖아요. 나는 돈을 차입을 해서 자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줬어요. 대부업 맞죠? 돈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빌려온 거에 대한 이자를 주면서까지 내가 회사에서 누군가의 돈을 빌려줬다면 실제 그러니까 빌려준 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나갔던 이자는 비용 처리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너는 그냥 중간에 끼어서 연결고리 역할만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억이 있었어요. 이정이자가 4,6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금이 한 20억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10억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7%라 해볼까요? 그러면 7천만 원.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거에서 10억에 해당되는 거가 3,500만 원 있겠죠. 다 법인세 비용 처리했을 텐데 이자 비용으로 그걸 부인한다. 이자 비용에서 송금물산을 한다는 건 다시 이익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를 더 내는 거죠. 됐죠? 법인세율이 몇 퍼센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에 그걸 해서 어쨌든 합계 금액이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가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있으면 나온다. 보통은 여기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를 찍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한테 가지금 무조건 해결 안 하시면 매년 이만큼씩 까지시는 거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근데 시간 끌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심어드리면 돼요. 가지금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네. 회사 문 닫을 때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상속 일어날 때 무조건 그와 관련돼서 상여처분 및 기타 등등 다 해결돼 있고 상여처분 후에 나온 그 돈에 해당되는 만큼이 상속 대상 재산으로 들어가서 상속세까지 또 한 번 더 내게끔 돼 있어요. 무조건 다 없애야 되는 게 가지금입니다. 돈 있으면 갚으시고 가치 있는 거 있으면 회사에 팔아서라도 갚으시고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회사에서 돈을 빼서라도 갚으셔야 된다.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솔루션들이잖아요. 이익 수억이 됐건 자기 주식 거래를 통한 여러 가지 방법들 하는 거다. 옆에도 내용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설명하기가 좋죠. 어쨌든 소득은 여기까지가 실제적으로는 종합소득세에 해당되고 이건 취득소득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쪼개고, 자, 기간으로 쪼개고, 종류를 좀 쪼개고, 사람으로 쪼개는 걸 잘 버무려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우리는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문제도 없어요. 차량 주식 문제도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우리 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무조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도 처음 본 회사지만 무조건 있다고요. 무조건 30억에서 40억은 엑시트 해야 되는 회사인 거예요. 그죠? 하는 거에 사람을 어떻게 끼워 넣어서 할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이 페이지거든요. 그죠? 무조건 빼야만 하는 이유를 정당성을 상대방이 인식만 시키면요. 우리는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돈이 좀 남았다. 자, 엑시트 하면 돈이 생겼죠? 그 돈이 분산하게 되면 자녀한테도 흘러가죠? 자녀의 자금 출처가 생겼죠? 자녀 이름으로 상속세 대비해서 종신보험 가입을 시킬 수 있죠? 또 남아있는 이 법인에 있는 자금 흐름을 가지고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면 앞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거 법인 자금으로 해서 상속세 준비하기가 해결이 되죠. 솔루션이 보험인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일을 해준 거에 대한 대가로만 받으니까 서로 조율을 하거든요. 깎아달라, 조금만 줄여달라 이러는데 역사를 해봤더니 월납보험료가 1,956만 원이에요. 깎을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넣어야 사망보험이 그만큼 들어오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똑같은 보험이지만 그걸 어떻게 바라보게끔 여러분들이 니즈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투명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하나 받기도 약간 버거운데 어떤 사람은 자꾸 가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자꾸 받아오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 없어요? 제가 상담을 갔었던 그 상장회사가 있거든요. 네, 오래된 회사인데 상장회사 갔는데 지분해봤자 20%밖에 안 계신 분이죠. 그리고 상장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공개된 회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종신보험을 3천만 원을 받았어요. 네, 누구랑 상담했어요? 재무이사랑 상담하고 재무이사가 다 승인해갖고 다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거는 자, 유동부채가 20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18억이다. 대충 한 2억이 부족하다. 그죠? 갑자기 혹시라도 부재 상황이 생기면 현금 흐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 얼마만큼? 2억만큼. 어제도 제가 강의를 잠깐 했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었어요. 그만큼이 또 뭐예요?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거죠. 앞에 거는 상속을 위한 상속세 재원으로서의 사망보험금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회사가 어쨌든 엎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은
경영정기보험 정도는 가입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경영정기보험을 뽑기 형식의 가입을 시키고 뭐 100% 원금이 미니만이 하는 걸로 접근하니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기업 자산이 물적 자산과 인적 자산이 있는데 물적 자산 공장과 차량에 대해서는 화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인적 자산 직원에 대한 단체 보험과 CEO는 개인정기보험을 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어떤 법인의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보험이다. 개인도 보험을 하는데 법인이라고 보험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 안에 대표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과는 이 정도 난다라는 것까지 이어주면 좀 필요한 거 했는데 세금 효과도 있고, 그죠? 나중에 뭐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랑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개인적인 이득도 생길 수 있고 자녀의 자본 축적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고 연결해서 스토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 페이지를 좀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유족 구성 개념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고 이게 업무상 사망에 있었을 때 기과세가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옛날 신의준으로 돌아가서 정말 좀 소문 한번 봐드릴게요. 이런 걸로 같이 액션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봤더니 현재 아까 35% 정도 되는 재산이 41억 정도 되는데 일반 증여를 하게 되면 15억 정도 증여세가 나와요. 그런데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이용하면 제가 비업무용 자산의 비율을 10%만 잡아놓은 거예요. 아까 자산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35%니까 어쨌든 지분율만큼만 한 거지만 비업무용 자산 비율을 10% 잡아놨어. 그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납부세액이 3억 4천이에요. 여기는 15억이죠. 그러면 결국에 일반 증여보다는 사전 증여 절세 효과가 12억이 나오는 거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35%의 지분과 관련돼서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이용하면 12억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미 답을 가르쳐주시면 알았어. 내가 성사한테 하라고 그럴게. 그게 아니고요. 이게 픽스된 금액이 아니고요. 주식에 대한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미처분용 45 그대로 놓고 지급을 한 거잖아요. 미처분 이익은 30억 정도는 우리가 5년, 10년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뺄 거예요. 빼고 나면 가치는 지금 41억이 아니라 15억으로 줄 거라고요. 그죠?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가장 좋은 안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봤더니 비용무형 자산이 10%잖아요. 근데 대표님 그래요? 뭐 아닌데? 부동산 중에 한 30%는 옆에 임대주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비업무용 자산이 한 35%, 업무용 자산이 한 65%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보고 오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효과는 있을 거잖아요. 이 효과보다는 줄겠지만 12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 8억까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그래요? 그러면 이 특례를 이용하면 세금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여기에 10%돼 있던 거를 25%로 바꾸고 35%로 바꾸고 얘를 65%로 바꾸기만 하면 다시 계산이 되어서 이 증여특례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인 뭐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로 만들어지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데 PDF로 만들어져서 대표님 드리고 오거나 우리는 뭐 이렇게 패드 갖고 다니니까 패드에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걸 앞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상담 솔루션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바로 풀어주시게 되죠. 제가 시스템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5번 갈 거 한 번만 가면 좋겠다 이거예요. 다음에 올게요. 그 다음에 올게. 다음 주 아니거든요. 그 다음 주가 될 수 있잖아요. 다음 달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또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예뻐. 그럼 뺏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선 만났었을 때 밀어붙이고 나한테 보고서만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개인적인 신뢰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큼은 우선 신뢰를 바탕에 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즉시 의견을 주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니까 빨리 결정이 되죠. 알았어, 너한테 한번 맡겨볼게.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게 되고 솔루션으로 저희들이 할 금융 상품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하셨어. 그러면 금액적인 문제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 금액의 합리성만 여러분들이 증명해내면 그죠? 우리 서비스는 아주 심플했지만 상대방은 큰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줄 것만큼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닥은. 그거는 제가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법인에 있을 때 하는 일이죠. 해준 만큼 우리는 페이먼트 받았거든요. 여기는 아니에요. 해준 것만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필요한 만큼을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결과로서 만들어지게끔 된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여러분들의 소득이 그 에베레스트 산 기억나세요? 그 거기 위에 가시게끔 되는 거지. 너무 정직하게 이거 1000만 원까지 받으면 너무 내가 뭐 너무 그런 것 같아. 300만 원만 하세요.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운전자금 이거 강의 요거 제끼고요. 지금 길어질 거니까 다 제끼기. 다 제끼고요. 됐어요. 다 제꼈어요. 왜 제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파일이 하나 더 있다 그랬으니까 한번 열어봐 볼게요. 그리고 이 수정이잖아요. 이건 좀 약간 이렇게 갖고 네, 이건 돈 들고 하고 돈이 62%. 아까 뭐 한밤에 한 70%될 것 같은데 이거 70%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여기 보니까 이사회가 있겠네요. 그죠? 이사회 결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항상 문서로 만들어놔야 될것 같고 외출 채권이 똑같이 있고 가지고는 없고요. 재고자산이 똑같이 맞네요. 재고자산은 적을수록 좋고 매출채권은 적을수록 좋고 매입채무는 많을수록 좋고 그래서 재고자산 플러스 매출채권 마이너스 매입채무 한 만큼이 최소한의 유전자금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돈이 묶이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재고자산 하나가 더 들어온 거고 그건 나머지는 똑같이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빨간불이 좀 떠 있는데 풍감비 기준 이거 아까 똑같이 설명했던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제조업이고 더 설명드릴 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기업 두 개를 보신 걸로 하고 제가 선이 좀 되겠죠? 음. 자, 여러분들 처음보다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네, 여러분들 보는 거는 여기다가 검색해서 기억만 하고 여기다가 검색에다가 기억해가지고 그냥 보고서만 다운로드 받는 것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뭔가 바뀌었다. 네. 이제 포인트 빼고 이걸로 그냥 할게요. 자, 우리 기억 리스트 들어가면 인터넷이 여기 느리네. 여기 기억 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 하나 클릭을 하면 보세요. 그냥 기업만 클릭했는데 기업 상세가 나와요.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대표자 정보도 나오고 재무 정보도 요약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언제든 볼 수 있다. 메모는요. 여러분들이 이 기업과 관련돼서 뭔가를 좀 남겨놓고 싶으면 남겨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억 못하죠? 다이어리에다 적어놓으면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 임원회의 때 했었던 내용이었나? 지지난주였나?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 시간도 없어. 또 누가 좀 물어봐야 돼. 이사님 혹시 그때 회의할 때 이거 뭐라 그랬었죠? 그거 물어봐야 돼. 조금만 지나도 찾기가 힘들죠. 우리 기업은 6개월, 1년 후에도 계속 관리하면서 영업해야 될 수 있잖아요. 또 어쨌든 그래서 메모를 남겨놓으면 이건 죽을 때까지 쌓여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보고서도 그대로 쌓여 있죠. 기업 리스트만 클릭하면 그 기업과 관련된 건 다 남아 있어요. 자, 좋은 요청인데 여기 이제 새로 된 건데 좋은 요청은 지금 누르면 없을 거예요. 왜? 좋은 요청을 안 했으니까. 옆에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좋은 요청 작성이 있어요. 자, 이거 클릭을 해요. 자, 여기 상급자를 누르고 내가 여기다가
됐어. 자, 그리고 그 회사와 관련돼서 내가 혹시 업로드 할 거 있으면 업로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동행 요청을 같이 할 거면 동행 요청 클릭을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저장을 눌러요. 이렇게 게시글이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누구한테 올렸냐? 내 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PM이면 지점장한테, 지점장이 없으면 본부장한테, 본부장이 없으면 단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어 놨냐? 내가 하나의 기업을 내가 혼자 고민할 수 있지만 나의 경험치는 아직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어. 그런데 10년이나 되면서 웬만한 건 다 파악할 수 있는 김에 인사이트 있으신 분이 계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때 논의하기에는 좀 불편하죠.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다고 하고 그래 전화를 했어. 그래서 설명을 막 들어. 알았어요. 전화 끊었어. 다 까먹고. 그럼 카톡으로 좀 주세요. 카톡으로 받았어. 3일 지났더니 카톡에 다른 내용들이 쌓여가지고 또 앞으로 쭉 가있어. 어디 있는지 몰라. 한 달만 지나도 못 찾아요. 그죠?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 질문 받은 사람은요. 그냥 질문을 짧게 해도요. 괜찮아요. 왜? 질문 받은 관리자는요. 질문 이 기업이잖아요. 기업에 있는 보고서, 메모, 그 전에 히스토리 적어놨던 것들, 관련돼서 붙여놨던 파일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다 보고 옆에다가 코칭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분석하는 것보다 저분이 좀 분석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만들어놨다. 근데 이게 본부장도 약간 부족할 수 있죠? 그죠? 왜? 아직까지 인턴이 얼마 안 될 수 있고 관리자로서나 경험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위에 있는 단장님도 그 채팅방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할 때 계속해서 알림톡이 오거든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남기거든요. 근데 단장님한테도 계속 알람이 둘이서 막 채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뭐 하는 거야? 하고 들어가고 와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 어떻게 하긴 어떻게 다시 좀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하고 밑에다가 달 수 있어요. 그러니 나의 지능이 아니라 이 어떤 집단 지능을 이용을 해서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지. 빠르게. 그리고 한 번 쌓았던 그게 잊혀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만큼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내가 어쨌든 리스트업 한 그 기업과 관련돼서는 두고두고 내가 그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자, 잠깐만요. 그런데 이 관리자들한테 놓기에는 이게 수준이 좀 높은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상무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지금은 돼요. 동의가 안 되지만. 여기 플러스를 눌러요. 그래서 좋은 요청을 작성을 할 건데 상급자한테 물어보지 말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전문가를 눌러요. 그래서 전문가 연락을 봤더니 쭉 있죠. 가입도 안 돼 있어요, 아직. 제가 검증을 못 하겠어요, 전문가들은. 검증하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 사람이 검증이 안 된 사람과 세무 사람을 제가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M&A하고 세무는 클릭을 하면 정보가 없어졌네요. 아까 뭔가 바꾼다 그랬는데 세무를 누르면 어쨌든 정보가 있어요. 그게 전략 기획실로 돼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서 여기다 질문을 남기면 저한테 질문이 와요.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왜? 이 전문가를 대체할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뭔가 동행까지는 아니지만 전문가하고 얘기를 나눠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을 얼마나 빠르게 내가 그 답을 찾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사람은요, 내가 뭔가가 하고 싶은 게 있어. 할 수 있어, 즉시. 그럼 하죠. 근데 나 좀 참아. 내일까지만. 내일 되면 할 마음이 한 90대 있었으면 한 60대에서 하기도 해요. 근데 원래는 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큰 건 아니야.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숨만 닿으면.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저녁에 자다가 물을 먹고 싶잖아요.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물을 먹으려면 거실로 나가서 그 정수기 물을 내려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움직이기 싫어. 근데 미리 물을 떠서 머리맡에 둔 거야.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어. 그럼 뻗어서 먹겠지. 우리가 행동을 옮겨야 결과가 나오고 뭔가가 바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나만의 일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확률과 타임을 좀 줄이기만 해도 그 가능성이 확실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상담하다 궁금한 게 있어. 내가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어.
그걸 오늘 안에만 답변을 받아도 그 한 번의 지식을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나중에 물어봐야지 하면 저기 목요일 날 아니면 월요일 날 회사 가서 물어봐야지 뭘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기억이 났어도 물어보는데 별로 와닿지도 않아요. 와닿았다고 해도 또 그건 사라지죠. 여기는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내가 그때 나중에 필요할 때 보면 아 그때 이 질문했고 이 답변을 받았지. 그때 내가 이거 이해했었지. 계속 반복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나의 성장, 실력과 이해도가 높아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의 파워레인저 수준으로 올리면 좋겠다가 제 목표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여러분들이 굳이 묻지 않아도 열심히 하시는 관리자라고 하면 여기에 코칭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와 관련돼서 어떤 기업을 등록을 한 거와 관련돼서 메모를 올려놓은 거와 관련돼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어느 날 여유가 생긴 거예요. 제가 우리 지점장님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요즘 잘하고 계실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어제 그제 이번 주에 한 3개를 발행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질문도 올리고 막 해놓은 게 있어. 거기서 한번 볼까? 열어봤어. 이 회사는 요러요러한 부분들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팁을 줘. 그럼 갑자기 와. 한영수 선생님이 뭐 메시지를 남겼다는 좋은 코칭을 했대. 그래서 딱 들어봤더니 어떤 제안서 자료까지 붙여놨네. 안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혼자 잘하시는 거 아는데 저는 혼자 못해요. 잔소리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잔소리를 하면 또 잘해요. 네, 왜냐면 하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의 의지 플러스 나의 능력 플러스 이 집단 지성 플러스 또 어떤 이런 스티뮬러스의 자극에 의해서 내 행동이 바뀌어서 결과를 맛보는 순간 나는 이미 상위 1%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셀프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잔소리 한다고 했던 거, 교육. 교육을 클릭을 하면요. 맨 밑에 요거 네, 인터넷이 여기 이렇게 느리게요. 네. 여기 파트 1, 파트 0는 안 올렸고 파트 1하고 파트 2가 있어요. 네, 이게 2시간 반짜리 토요일 강의 하는 거거든요. 들으실 분들도 있어요. 들으실 때는 이해가 됐어. 왜? 보고서에 대한 분석이니까.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거 여기 다 있어. 제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거 막 복선에 들어가니까. 제주도에 계신 본부장님이 이 2개를 제가 5번을 보라고 했더니 주말 내에 5번 보시고 방창시간짜리를 5번 보면 오후 25시간 밤새 계속 보셨대요.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요청하셨냐면 이거 링크 유튜브로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강의들은 회사 들어가야만 볼 수 있잖아요. 밖에서 운전하고 오후 가면서 시간이 있을 때 그냥 뒤에다가 계속 들리게끔 해놓으려고 내가 빼놓은 거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회사에서 이제 유튜브를 구독자가 몇 명 안 되지 있을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싫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내려주세요. 내리고 여기 그냥 파일을 붙여서 만들어달라요. 그만큼 본인이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건 나만 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들 만큼 본인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보고서가 좋은데 가서 설명을 못할 때 얘기하셔서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5시간 이 강의만 내가 몇 번만 반복해도 귀에 익어지면 우리가 배운 게 있고 경험이 있잖아요. 충분히 내 스토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번 주 토요일도 있고 또 다음번에 제가 잘라서 되게 간편하게 올려드릴 거니까 그냥 올려준 것만 내가 반복해서 조금 따라만 가면 회사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강의 들을 돼요? 안 되죠? 그죠? 그거는 또 그때 필요한 거 찾아서 하고 이건 그냥 내가 일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운전하루에 3시간 이상 항상 하잖아요. 그냥 켜만 놓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라고 올려놨으니까 활용하시라. 근데 보다가 궁금해.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어요. 궁금해. 여기 봤더니 좋은 요청이 있죠. 강의 듣다가 궁금해. 좋은 요청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이거 듣다 보니까, 뒤에 있는 2부 에디터인데, 이 에디터는 뭐예요? 도대체? 궁금하면 물어봐요. 답변을 주겠죠. 내가 궁금할 때 답변을 빠르게 얻으면 그 말을 했으면 되는 게 없다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공부를 시키시면 돼요. 네. 자, 다른 기능들도 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 매뉴얼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이제 요것도 한번 화면을 그려드리면,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 통계가 나와요. 제가 지금 지난달, 이제 11월 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0월 말일자에 내가 여기에 금 트로피를 받았어요. 네, 금 트로피를 받은 지 없어졌어요. 11월 달로 넘어왔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면 여기에 그 메달이 생기거든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어요. 그것들이 잘 모여지면 여기에 마지막에 트로피가 생겨요. 제가 트로피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 달 넘어와가지고 아직 트로피 못 받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고서를 몇 개 했는지, 교육을 몇 번 들었는지, 또뭐 저기 상담 소식 하나도 안 나왔고 메모를 몇 개를 했는지, 코칭을 몇 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스스로도 보면서 나 잘하고 있고 관련돼서 통계로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내가 3개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나의 활동량 분석을 누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느린 곳은 처음이에요. 네, 월간 보고를 보면 이런 추세들을 보는 거예요. 네, 나를 내가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거지. 너 지난달, 지지난달에 너무 놀았다. 이러면서 스스로 약간 반성도 좀 하고요. 그죠? 또 상급자하고 볼 수 있거든요. 너 활동 열심히 한다더니 안 했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타인의 뭔가 관찰이 감시처럼 느껴지면 CCTV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을 제한한다고 느껴지면 우선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스스로가 떳떳하다. 그럼 저건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애로 느껴진다. 그래서 관리자의 뭔가 약간의 관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게 느껴지게끔 나를 바꾸시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쨌든 성장하고 어쨌든 성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도 누가 이렇게 자꾸 가져가면 싫다 하시는 말씀 주세요. 상급자하고의 제가 여기 선을 연결해놨는데 그 관리를 자르면 되거든요. 자르면 내가 하는 걸 몰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으시니까 제가 그 자르게끔 만들어놨거든요. 문제 안 하시는 자, 요 정도? 네, 요 정도의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모르는 거 물어도 보시고 동행도 요청해서 함께도 움직여 보시고 그리고 제가 그 죽음 명확 살기 프로젝트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 내가 DB를 받았어요. 근데 봤더니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좀 아쉽죠.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하지만 받으면 가라 그랬으니까 가죠. 딱 갔는데 그 기업은 흘러나는데 옆에 보면 좀 괜찮은 기업들이 좀 눈에 띄죠. 항상 남의 뭐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요. 한 4개 정도 뽑아서 보고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왔던 그 기업에 들어갔다 나오면 보고서는 이미 바로 내일 있겠죠? PDF로 다운로드 받아요. 그리고 그 파일을 들고 그 업체를 찾아가세요. 똑똑 대표님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대표님에 대한 기업 보고서를, 진단 보고서를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드리러 왔습니다. 대표님 안 계세요. 전달해 주세요 하고 파일만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SNS로 보내야 되죠. 그 직원이 명함을 받게 돼 있어요. 직원이 명함을 받고 직원한테 파일을 줬는데 대표님께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응? 100% 돼요. 좀 저희 회사 와서 14층 공사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영업사원인 것처럼 하고 어쨌든 뭔가 자료를 대표님 드리는 자료라고 하고 카운터에 있는 직원한테 한번 줘보세요. 본인이 보고 이거는 대표님 좀 주면 안 되겠다 하고 버리는 게 단 하나도 있을까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그 무슨 이런 전단지 같은 걸 줬다면 버릴 수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분석이고 그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는 보고서를 버리다 잘리는 거예요. 대표님한테 무슨 전달하고 대표님이 버리는 거 버리는 거죠. 직원만 만나도 전달돼요. 그러면 직원이 앞에 보고서 오른쪽에 팁을 또 해놨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의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되면 오른쪽에 보면 잔소리들이 좀 있거든요. 팁을 붙여놨잖아요. 읽으면 대충 좀 이해가 돼. 좀 더 이해하고 싶어. 직원 중에 똑똑한 재무 담당자 올라오고 그래. 이거 좀 같이 한번 보자 하면서 더 이해를 해. 우리는 보고서만 줬을 뿐인데 스스로 미중하기를 시켜. 궁금해. 그러다가 뒤에 봤더니 뭔가 효과가 있어. 첫 페이지를 봤더니 표지에 이름의 핸드폰이 있네. 여러분 핸드폰 바로 찍혀 있게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직접 막 다 안 해도 뿌리기만 해도 죽은 명함에다가 막 뿌리기만 해도 피드백이 올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기업 5군데를 가는 거예요. 갔는데 대표님한테 드리러 왔는데 대표님이 계셔. 난처하죠. 아직 기업에 대한 보수도 안 했는데 난처하다네요. 직원이 이렇게 잘해 편한데 대표님한테 이거 드릴 테니까 보세요 하는데 대표님이 야 나 시간 있어 앉아서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바빠요. 보시고 다음에 연락 주시면 그때 시간 잡아서 오케이 하고 들어 나오면 돼요. 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걸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뺏기잖아요. 내 계획대로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나는 그 다음에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잠깐 낮잠 자야 되는 시간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하고 나서 집에 가서 낮잠 안 자요? 낮잠 자는 시간인데 거기서 시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돌아가는 그러면서 내 이 어장에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요. 그냥 계속 냅둬도 돼요. 또 죽은 명함 살리기가 뭐였어요? 내 책상, 내 핸드폰에 있는 오래되신 대표님들 있죠? 그냥 회계 보고서 뽑아서 보내드리고,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3년 만이네요.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를 좀 이렇게 이직을 했는데, 컨설팅 회사인데, 우리 회사 뭐 20주년 기념으로 주요한 회사들에게 이 100만 원짜리 보고서를 무료로 보내드리는 그게 있어서 대표님 생각나서 보내드려요. 혹시 궁금한 거 말씀 주세요. 카톡 보내버려요. 잊어버렸다가 일주일 있다가 카톡을 봤더니 확인을 했어. 아니면 답장이 있어. 그래 고마워. 알았어. 없어도 상관없어요. 대표님 보셨어요 하고 일주일 있다가 카톡은 안 돼요. 볼까 안 볼까 여러분들 의심스럽죠. 제가 제 주치의가 있어요. 주치의가 갑자기 3년 만에 저한테 연락이 왔대요. 저기 고객님이 한번 주의하고 환자라고 하면 환자라고. 어쨌든 당신의 유전자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최근에 어떤 뭐 기기가 들어왔는데 유전자 검사를 당신을 무료로 해주겠다. 보통 유전자 검사 한 40만 원, 50만 원 하거든요. 해서 왔어. 되게 간략하게 올 거야. 보통은 한 몇십 장 되는데 5장짜리로 왔어. 근데 봤더니 고혈압이 확률이 한 80% 정도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고지혈증도 좀 있고요. 복부 비만, 내장 지방 이런 것도 챙기셔야 되는 내용이 와 있어. 남의 거예요? 제 거죠. 제 거니까 간략하든 약하든 부족해도 본다고. 근데 이 보고서는 이 분석을 앞에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어디서도 본 적 없고 대표들이 보면 나보다 내 회사를 더 잘 알고 결국에 의사가 보내는 자료를 봤더니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어디가 아프다라는 게 왜 아픈지까지도 더 자세하게 적혀있는 보고서를 받은 거예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겠죠. 신호등이 빨간불 떠 있는 게 있어. 내가 그 표지를 봤더니 누구 닥터라고 돼 있어. 전화해서 저인데요. 여기 빨간불 뜬 거 이거 뭐예요? 저 위험한 거예요? 물어보게끔 돼 있죠. 결국에 내가 투하하는 리소스를 최소화하면서 내가 가만히 그냥 냅둬도 알아서 돌아서 나한테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게 또 내가 가서 계속 설명할 때마다 니즈를 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니즈를 환기해서 결국에는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손만 뻗으면 표현을 잘 써야 되는데 뭐라고 하지? 아무튼 될 수 있는 어떤 근접거리에 왔을 때 내가 빠르게 한 방에 5번도 아니고 한 방에 클로징까지 들어가서 진도를 빼는 게 여러분들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능력을 제 목표예요. 125배 성장시키는 게 목표라고요. 5배가 아니라고요. 125배. 네. 어쨌든 그렇다. 시간 다 됐죠? 네. 그래서 간담회인 척하면서 강의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간담회의 목적을 달성했고 이 툴을 여러분들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됐다면 실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면 받으면서 화장실 가셔도 되는 걸로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